네, 알겠습니다. 잘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도 점심 잘 드셨나요? 예, 저도 점심 껌치고 먹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분위기를 환기하기 위해서 구호 하나만 같이 외치고 시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Free, free Palestine! Free, free Palestine! Free, free Palestine! Free, free Palestine! 이스라엘은 지금 당장 집단학살 중단하라! 이스라엘은 지금 당장 집단학살 중단하라! 집단학살 중단하라! 예, 뭐 사실 이게 제가 하고 싶은 발제 요지인 건데요. 그 얘기를 조금 20분 동안 길게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가 학살과 전쟁과 극우의 세계입니다. 지금의 세상을 제가 생각하는 대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가 학살을 우리는 매일 목격하고 있습니다. 가자에서는 매일 집단적 살해와 강간과 파괴의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마스가 강간을 무기화했다고 이스라엘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데요. 사실 강간을 지금 무기화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입니다. 네타냐후 극우 정부는 이 팔레스타인의 절멸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요. 자, 한 달 전에 네타냐후가 지도를 하나 보여줬습니다. 그 지도에 서한 지구가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서한 지구를 완전히 병합하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이 지난 1년간 가자에서 집단학살을 이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미국과 서방 제국주의 국가들의 후원 덕분이었습니다. 이들은 군사적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당장 10년 전에 2016년에서 매년 10년 동안 38억 달러를 이스라엘에 지원하겠다는 법안을 오바마가 통과시켰고요. 지난 10월 7일 집단학살이 시작된 이후에도 수차례 이런 지원 법안들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8월 달엔 200억 달러를 통과시켰는데 거기에 F-15 전투기 50개를 보내겠다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무기 지원을 어떤 학살을 계속하다 보면 중단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무기 지원을 중단한 것은 전체 무기 수출의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군사적 지지뿐 아니라 도덕적 정치적 지지 또한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위권이라고 하마스를 테러 조직이라 명명하면서 이것에 맞서는 것은 이스라엘의 자위권이라고 끊임없이 옹호해 왔고요. 유엔 결의안에 거의 대부분 미국은 반대해 왔습니다. 식민지배 역사를 끊임없이 숨겨왔고요. 최근에 레바논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산 나스랄라라는 레바논 최고 지도자를 이스라엘이 암살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카말라 해리스 후보가 정의의 조치라고 이를 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국에서 팔레스타인에 대한 연대운동이 지난 1년 동안 크게 벌어졌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반유대주의라는 딱지를 붙여서 탄압을 해오면서 이스라엘을 정치적, 도덕적으로 지원해왔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폭거입니다. 레바논을 향해서 공격을 확대하고 있고요. 이제 3차 레바논 전쟁에 이어서 5차 중동 전쟁, 또는 제3차 세계대전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확전이 점점 더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을 보이지 않고 이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팽창국과 나토의 동진이 만난 이 전쟁으로 수많은 노동자 민중이 희생되었는데요. 지난 캠프 때도 이것을 제가 강조했지만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큰 세계적 전환점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이전의 신자유주의 세계를 끝내고 위기와 전쟁이 본격화되는 시대로 들어갔다라고 저희는 얘기했습니다. 그 한쪽 축이 러시아와 중국이 전례 없던 확고한 동맹을 맺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 다른 한편에서는 나토가 완연하게 부활했다는 것,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더욱더 확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몇 달 전에 나토 정상회의가 열렸는데요. 거기서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아시아 4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 굉장히 강조했고요. 또 중국이 러시아의 전쟁 방조자다라고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지금 세계에서 살펴보고 있는 것은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극우화 경향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극우 정치 세력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특히 라틴 아메리카나 유럽에서 이런 경향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 이런 극우파들의 성장은 기존의 정치 세력들의 몰락과 함께 했습니다. 몇십 년 동안 프랑스를 좌지우지하던 공화당, 사회당이 지난 20년간 자기네들의 그 모든 세력들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있었고요. 그 뒤를 이어서 나온 마크롱 같은 이른바 초중도주의 경향이나 혹은 그리스의 시리자나 스페인의 포데모스 같은 신개량주의 세력 또한 집권 이후에는 하나같이
긴축을 밀어붙이고 노동자 민중에 대한 공격을 밀어붙이면서 자기 지지를 잃어가는 과정들이 있었고요. 지금 그 정치적 빈자리를 극우파들이 채우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뭐 많은 나라들에서는 이른바 혁명적 좌파들이 그에 대한 대안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는데요. 그나마 프랑스에서 6.8혁명 이후에 꽤 강한 규모의 혁명적 좌파 세력들이 있었지만 이들 중 한 조직은 여기 올랑드에서 푸투까지라는 구호가 58페이지에 적혀 있는데요. 완전히 이제 부르주아 당의 일부로 자리매김한 사회당과 연합하는 이런 정치를 펴으로써 자기를 녹여버렸고요. 다른 정치 세력인 에로는 팔레스타인 민족해방투쟁, 아랍 이민자들의 투쟁, 연금개혁 반대 파업, 노란조끼 투쟁 이런 극우파에 맞서서 정치적 대안을 내세운다고 할 때 정말 중요한 미조직 노동자 민중과의 단결이라는 문제에서 사실상 기권하는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프랑스의 국민전선이랄지 독일을 위한 대안이랄지 스페인의 복수당, 이탈리아 형제당 같은 극우파들이 선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극우파들이 사실 내세우고 있는 것들이 이전에 이런 유럽에서 권력을 잡았었던 기존의 정치 세력들이 해오던 노동자 민중에 대한 공격을 사실 지속하는 것이다라는 점 또한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러면 극우파를 저지할 것인가, 또는 자국의 억압적인 부르주아에 맞설 것인가를 둘러싸고 이른바 차항론과 진영론의 논리가 퍼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항론, 그나마 덜 나쁜 놈을 뽑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극우파를 제외하고 모든 정치 세력이 연합하자라고 하는 인민전선의 논리를 차항론이라고 적어봤습니다. 예컨대 라틴 아메리카에서 다른 나라들처럼 이 극우파인 밀레이가 등장했습니다. 이 밀레이는 무정부주의적 자본주의자라는 이름으로 자기를 설명하는데요. 노동자 계급에 대한 굉장히 전방위적인 공격을 실행하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에 맞서서 아르헨티나에서 지난 그 긴축 정책들을 집행해 왔던 페론주의 좌파 후보를 밀레이에 맞선 대안으로서 우리가 지지하자라고 하는 차항론이 부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도 이런 차항론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해리스가 바이든 정부 시절에 부통령으로서 계속 자리매김해 왔죠. 근데 갑자기 해리스가 다시 대선 후보로 나서면서 바이든과는 다른, 그리고 트럼프에 대당할 수 있는 어떤 진보적인 후보인 것처럼 자기를 포장하고 있고 그것들을 일정 부분 정당화해 주려고 하는 일정한 좌파의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컨대 해리스가 그나마 더 낫다, 트럼프보다 진보적이다라고 평되는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게 여성과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해리스는 트랜스 권리에 대해서 완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해리스의 대선 토론에서 트랜스에 대한 언급은 해리스는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가 오로지 트랜스를 공격하기 위해서 혐오 발언을 한 데에만 집중이 돼 있었고요. 그리고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트랜스젠더를 한 명도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요. 일부러 전략적으로 트랜스 노동자들을 배제하고 있는 겁니다. 이른바 중도 표를 잡기 위해서요. 그리고 해리스의 이런 반동성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건 이스라엘에 대한 태도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금수 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밝혔고요. 또 헤즈볼라 지도자 살해를 정리의 조치라 평하면서 자위권을 계속해서 옹호하고 있습니다. 해리스가 당선된다면 이스라엘을 결코 막을 수 없을 겁니다. 물론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해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그리고 AOC라고 하는 인물이 있죠.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라는 5년 전에 이른바 민주당 내에서 민주당을 좌파적으로 바꿔보겠다라면서 들어간 이른바 민주적 사회주의자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해리스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민주당의 기득권을 비판하고 하는 그런 아이콘이었는데 지금은 본인 스스로가 민주당의 한 기득권 중에 일부가 되었고요. 이스라엘 무기 금수 조치에 대해서 반대조차 하지 않는 이런 정치인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이런 정치인의 행보가 차항론이 우리에 대한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대안이 차항론이 될 수 없고,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밀레이와 그 페론주의 좌파 후보 사이에서 어떤 그 대선이 경선이 벌어질 때 노동자 좌파 전선에서는 밀레이에 맞서서 그 페론주의 후보를 지지하자는 게 아니라 밀레이에 맞서 총파업을 조직하자. 밀레이가 당선될 거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그래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는 밀레이가 당선되기 전부터 지금부터 밀레이 맞선 총파업을 조직할 것이고 그 힘으로 밀레이에 맞설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거기에 총력을 집중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대안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국내 정치에서 그나마 덜 나쁜 부르주아 세력을 뽑자라고 하는 차양론의 정치가 세계적으로는 진영론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나은 진영을 택해서 그들과 동맹을 맺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작년에 니제르에서 쿠데타가 벌어졌습니다. 그 쿠데타 세력은 친러시아 세력이고요. 근데 이것들을 노동자 민중이 지지한 시위를 벌이면서 그 시위 속에 러시아 국기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호들이 등장했습니다. 프랑스 제국주의 타도하자, 푸틴과 러시아 만세. 이런 것들이 일종의 거기서 작동하고 있는 이런 논리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프랑스 제국주의에 대한 이런 분노는 너무나도 이해가 됩니다. 니제르에 우라늄이 많습니다. 근데 프랑스가 이 우라늄을 다 수탈해서 자기네들 핵발전하는 데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니제르 민중들은 가난 속에 고통받는 동안 그렇게 수탈을 몇십 년 동안 해왔습니다. 근데 프랑스 제국주의를 몰아내는 것이 러시아를 지지하는 것이 그에 대한 대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네, 중동에서도 이스라엘이 제국주의 사냥개로서 오랫동안 팔레스타인 민중과 아랍세계 민중들을 억압해온 역사가 있습니다. 이 제국주의 명예를 반드시 떨쳐내야만 아랍세계 노동자 민중들의 해방을 쟁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동의 자본가 계급에 또한 기댈 수 없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과의 이른바 평화협정과 관계 정상화를 추진해온 주체들이고요. 이란 또한 이른바 그 자체로 굉장히 억압적인 신정 국가이고 중동 노동자 민중의 어떤 봉기를 억압함으로써 그들의 대중적 단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중동 노동자 민중도 이런 중동 부르주아지들이 아니라 아랍의 봄과 같은 자생적인 아래로부터의 봉기를 통해 자신들의 대안을 조직화해야 됩니다. 이런 진영론은 제국주의 심장부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한편으로 이른바 중국이 미국보다 조금 더 나은 체제가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어떤 시각들이 운동 내에서 성장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미국 내 반미 제국주의 운동의 어떤 성장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중국과 홍콩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반 미국의 자유질서 체제가 중국의 권위주의 체제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런 흐름들이 일부 존재하고요. 그런 것들이 운동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식의 어떤 진영론적 정치가 첫째 날 정치 세력화 세션에서도 얘기됐습니다만 일종의 표현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런 어떤 진영론적 논리는 북중러동맹과 한미일 동맹이 가시화하고 있는 한국적 상황에서 훨씬 더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맞선 대안으로 반제반전 노동자 국제주의를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특정 자본가 세력과의 동맹, 특정 자본가 세력에게 의존하는 정치가 아니라 노동자 민중의 조직된 힘을 통해서 독립적 정치 세력화를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국제주의적으로 연결해 감을 통해서 이 전쟁을 막고 지금의 위기를 돌파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동아시아의 상황과 같이 제국주의 열강들 간의 패권 대립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전쟁에서 그리고 그 대리전에서 노동자 국제주의는 어느 쪽의 제국주의 진영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제국주의 진영이 진행하는 모든 군사와 전쟁 연습, 도발 행위에 반대합니다. 특히 한국의 사회주의자로서 우리는 한국의 한미일 동맹 강화와 프리덤 엣지 같은 전쟁 연습, 그리고 우크라이나, 이스라엘을 포함한 각지로의 무기 수출과 군사 교류를 막아낼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은 북한의 지금에서의 상대적 위치 그리고 북한의 핵무장에 대한 태도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북한이 이제는 미국에게 억압받는 약소국으로서의 위치에서 중러북 동맹에 공고한 한 그 파트너로서 하이 파트너로서 자신의 역할을 더욱더 굳혀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문제를 바라볼 때 그런 중러북 동맹의 하이 파트너로서 가지는 이 위치성을 더 중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핵무장은 그 본질상 굉장히 반동적인 수단입니다. 군사는 정치의 연장이라고 할 때 핵무장은 반드시 이제 민간인에 대한 대량 살상을 낳을 수밖에 없는 수단이고요. 그런 수단을 사용한 정치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노동자 국제주의 단결을 가로막는 요인이기 때문에 북한의 핵무장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은 북한을 그리고 동아시아를 끊임없이 전쟁으로 내모는 미국이 하고 있는 역할, 그리고 한국의 전쟁 연습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해방과 관련해서 우리는 팔레스타인 민중의 해방투쟁을 적극적으로 단호하게 지지합니다. 제국주의 열강들이 약소국에 대한 침략과 억압 앞에서 그런 태도를 견제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많은 부르주아 언론들이 하마스를 테러 조직이라고 낙인 찍고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옹호하고 있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팔레스타인 민중들의 해방투쟁을, 무장저항을 포함한 해방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 정치적 지도부인 하마스의 목표나 전략과 방법론을 공유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반동적 정치 지도부와 다른 노동자 계급의 정치에 입각한 해방투쟁을 발전시켜야 진정한 민족 해방의 대의와 자기결정권의 대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입장에 입각해서 지난 1년 동안 저희는 팔레스타인 연대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국제연대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해왔습니다. 전지는 아직 작은 조직이고 아직 많은 것들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많은 것들을 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1년 동안 팔레스타인 집단학살 중단을 위한 실천이 아주 중요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전지는 팔레스타인 한국시민사회 긴급행동에 참여해서 다른 단위들과 함께 팔레스타인 연대의 대중적인 확산을 위해서 노력해왔고요. 현장 대자보를 발행하기도 하고 주요한 큰 집회, 전도대나 이런 집회가 있을 때마다 이니셜 캠페인도 하면서 팔레스타인 문제를 특히 노동자 운동 속에서 알려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을 초청해 긴급간담회를 하기도 했고, 교육노동자 현장시청 같은 동지들과 함께 워크숍을 진행하기도 했고, 세종호텔 동지들과 함께 팔레스타인 문화제를 하자고 제안해서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퀴어 퍼레이드 때는 팔레스타인 긴급행동의 다른 단위들과 함께 학살 지원국들이 퀴어 퍼레이드에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한 행동들을 하기도 했고요. 대학교에서 고려대학교 같은 학교들이 이스라엘과 협력을 이어가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운동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에서 활동하신 동지들이 많은 고생을 하셨고 많은 운동을 하셨는데요. 10월 7일 이후에 한 달 정도 뒤에 긴급 강연회를 개최를 했고, 그 뒤에 팔레스타인 긴급행동 울산을 구성해서 2주마다 울산 시내에서 정기적인 선전전과 집회를 이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울산의 노동자를 상대로 끊임없이 캠페인을 이어오셨고요. 또 여기 계신 울산 글로비스제 김명욱 동지께서 제안을 하셔서 울산 본부 대대에서 이제 팔레스타인의 연대를 촉구하는 이런 수정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런 것들이 실제로 가자지구의 집단학살을 막아내기 위해서, 그리고 한국 정부가 이 이스라엘과의 무기 수출과 무기 거래, 군사협력 등을 하는 것들을 중단시키는 데까지 나아가기에는 아직 그에 비한다면은 여전히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저희가 1년 동안, 그리고 많은 동지들이 함께 1년 동안 실천해온 이런 과정들이 이후에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우리의 실천을 더 확장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진지들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서 시작해서 우리는 앞으로 더 많은 운동들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아시아 운동가의 교류를 위한 실천도 아름아름 해왔는데요. 사실 동아시아 노동자 운동 전반이 지금의 이 제국주의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고 전쟁이 가속화되는 국면에 비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한국의 노동자 운동이 그나마 동아시아에서 조금 더 나은 처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동지들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장벽들에 부딪혀 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한다면은 일본의 동지들 굉장히 오랜 침체기에 고생하고 있고요. 중국의 동지들 굉장히 많은 시진핑 정부의 탄압 때문에 제대로 된 자주적 노동자 조직을 건설하는 것조차 어려운 투쟁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 뭐 말할 것도 없이 어떤 자주적 조직조차 사실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인데요. 어쨌든 그 안에서도 어쨌든 국제연대를 확산해 나가기 위해서 각국 노동자 조직들 간의 국제연대를 확산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그것을 각국의 사회주의자들이 앞장서서 실천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걸 위해서 전진에서도 지난 1년 동안 겉으로 많이 드러내진 않았지만 동아시아 동지들과 많은 교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결실이 오늘 중국과 일본 동지들이 여기 자리에 참여해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후의 발제를 통해서 더 많은 얘기를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